자,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중간고사 다들 잘 보셨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시험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건 또 대학에서 또 처음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적응이 안 되셨을 텐데, 그래도 절대평가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 정리하셨으면, 답안이 잘 작성이 되셨으면, 저 또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나쁘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걱정 마시고, 오늘 또 투약 10주차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약의 기본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약은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간호사의 어떤 부분이고, 모든 의료진들,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모든 의료진들이 가장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간호행위, 의료행위 중에 하나죠. 이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나가셔서는 투약사고 관련된 의료사고를 하지 않는 그런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약사고가 흔치는 않아요. 병원에서 흔치 않은데 이런 흔치 않은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투약사고는 한 번의 실수가 환자의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료행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투약의 법적인 측면인데, 의료법에 따르면 약물의 처방은 의사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수행하는 어떤 간호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투약 관련해서 간호사의 어떤 책임이냐, 처방은 의사가 내는데 수행은 간호사가 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제대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약,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그런 약을 A에게 처방된 약을 B에게 주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의사가 처방이 잘못됐어. 그래서 처방이 잘못된 것을 간호사가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 그것도 간호사의 어떤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의 처방을 걸러내는 것은 간호사의 어떤 그 능력이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어떤 수준이고,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 한 부서에서 한 5년, 10년 가까이 근무하신 병원 선생님들도 실제로 의사가 내는 어떤 오더들은 대체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환자에게 적합한지 옳은지, 과다 용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분발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공의들이 또 의사들은 많이 바뀌잖아요. 새로운 의사가 처방을 너무 과하게 냈어요, 약 용량을. 그럼 그런 것들은 간호사들이 걸러서 이거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고 다시 그 의사가 처방낸 오더를 재확인하게끔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처방에 따른 투약행위, 간호사는 책임이 있다. 또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 오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오류라고 생각되면 투약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신경안사들은 이런 것들이 애매해. 이거 맞나 틀리나 라고 애매하면 얘기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적인 어떤 상황적인 위치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해도 에이 맞겠지 하고 하는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애매해, 이거 내 생각엔 틀린 것 같아, 맞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애매해라고 하면 반드시 선임 간호사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하고 상의해서 간호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제약물과 같은 어떤 마약과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잠금 장치로 락킹되어 있는 어떤 보관함에 보관해야 되고, 또 사용하고 폐기하는 거에 관련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또 기록을 남겨서 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준수하면 어떤 투약에서의 법적인 문제의 소지에 이제 끼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투약 처방과 관련된 내용인데, 병원은 이 처방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죠. 뭐 투약과 관련된 처방도 굉장히 하루에 수십 건씩 막 쏟아져 내려오고, 뭐 이 처방의 어떤 이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간호사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신규과 그래서 힘든 것은 이런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인해 진행되는 어떤 처방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은 바빠서 막 병동을 지나가면서 막 처방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로 처방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EMR로 오더 내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처방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간호사들이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의사가 처방, 또 서면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흔하다. 왜냐면 굉장히 응급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응급시에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또 구두 처방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이 처방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처방 내용을 차트에 잘 기록해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반드시 또 그 서면으로 컴퓨터로 처방을 입력해달라고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처방으로 인한 뭐 오류들이 많이 발생할 거고, 또 처방을 작성할 때 또 악필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뭐 약어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 병원마다 쓰는 약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약어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 적응하는 그 기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사들 보통 약어 많이 쓰는데 이런 약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모르면 물어보면서 이 약어에 대한 어떤 적응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처방의사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투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처방이 불분명할 때 처방 투약을 하지 말고 의사에게 반드시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투약 처방의 종류, 뭐 즉시 처방, 일회 처방, 정규 처방, 피어리시 처방이라고 해서 뭐 스탯 오더, 뭐 싱글 오더, 뭐 스탠딩 오더, 뭐 PRN 오더, 이런 영어를 많이 쓰죠. 뭐 스탯 오더라고 하면 뒤에 뭐 나오겠지만, 뭐 give immediately 해서 즉시 처방하는 그런 처방이고,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가 급격히 변하는 응급시나 수술 직후에 환자 이제 보통 버벌로 많이 하겠죠. 이런 거는 뭐 선생님 이 환자 뭐 데미를 100mg 뭐 IM으로 주세요 하면 바로 주는 거예요. 스탯 처방이다. 바로 즉시 처방이 떨어진 즉시 간호가 수행되는 그런 처방을 말하고, 또 일회 처방, 뭐 신기로더라고 특정한 시간에 한 번 주라고 처방이 난 경우, 뭐 세코날 100mg IM으로 bedtime 잠자기 전에 줘라, 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신경 안정제죠. 세코날은 수술 전에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주사 주는 거죠. 불안해하면. 다음 정규 처방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정규적으로 뭐 규칙적으로 8시간마다 5일 주는 거. 그 다음 피로시 처방, PRN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환자에게 처방해 주도록 닥터가 미리 PRN 처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 500mg NRS 통증 점수 4점 이상 호소할 때마다 PRN으로 주세요 라고 하면, 통증 확인할 때마다 4점이 넘으면 타이레놀 500mg을 하나씩 주는 거죠. 이게 PRN 오더다. 그 다음에 투약을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들, 대상자 이름, 등록번호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투약 날짜, 시간, 보통 처방한 의사가 언제 줘라, 몇 시에 줘라 라고 기록을 하니까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맞게 줘야 되고, 약물 이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투여 용량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고, 이게 그 약물명 뭐 투여 용량이 틀리면 반드시 재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투여 경로도 마찬가지로
경구를 주라고 했는데 뭐 주사를 줬어. 이런 경우도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투여 횟수 몇 번 줘야 되는지 에 대한 뭐 BID인지 TID인지 QID인지 BID가 몇 번인지 TID가 뭔지 QID가 몇 번인지 알아야 되겠죠. BID는 2번, TID는 3번, QID는 4번이겠죠. 그 다음에 투약 처방의사 서명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약 처방이 자주 사용되는 표준 약어 약아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 사실 병원에서 많이 쓰죠. 뭐 AC, 뭐 에이드립 하면 애드립이면 라틴어인데 이게 원하는 대로 뭐 자유롭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애드립 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드립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라는 말이고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뭐 MPO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PO도 있고 뭐 SC 뭐 이런 것들도 있고 TID도 있고 여러분들이 약을 한번 좀 보시고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외우시면 나중에 또 실습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투약의 기본 원칙인데 별표 막 쳐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 5가지를. 자, 5 right 한번 읽어볼까요?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약,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right patient, right drug, right dose, right route, right time 해서 5 right 이 5가지를 다 확인해야 되는 투약의 원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외에 뭐 6 right 해서 추가로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록이에요. 기록도 포함해서 6 right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 6가지 정도를 투약의 기본 원칙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처방이 나서 약물을 준비해야 돼. 간호사들이 대입원 가면 새벽마다 약물을 준비해 놓잖아요. 식사하시고 나시면 약물을 줘야 되니까 자, 밝은 조명 아래에서 약물을 준비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약물 용기 라벨을 3번 확인한다. 어떻게? 약물을 약장에서 꺼내면서 한번, 그 다음에 약물을 준비하기 전에 한번, 약물을 다시 제자리에 놓을 때 한번 3번 확인하고 약물을 그 다음에 유효기간 확인해야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이제 약물이 다 준비가 됐어. 그리고 실제로 환자한테 투약할 때 또 3번 확인한다. 약물을 이제 환자 그 실제로 도착했을 때 한번, 그 다음에 약물을 준비하는 동안 라벨하고 또 처방하기 전에 한번, 또 약물을 대상자에게 투약하기 직전에 또 한번, 그래서 확인하는 것들 뭐 3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더 필요하다. 내가 내가 했나 안 했나 헷갈리면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눈앞에서 약물의 이름과 명칭을 재확인하고 환자 이름, 등록번호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약사고가 나니까 그 실수는 어디에서 터져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이라고 우리가 정해놓지만 더 많이, 더 자주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약물을 준비하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투약 전에 사정이 필요한 약물 뭐 중요한 거겠죠. 디곡신, 뭐 몰핀, 펜타닐, 뭐 프라프라노롤, 와파린, 헤파린, 항고혈압제, 인슐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곡신 뭐 강심제죠. 강심제라고 하고 뭐 신부전 치료제인데 맥박을 반드시 약물 투여하기 전에 사정한다. 그래서 맥박 1분간 재서 보통 성인은 60회에서 100회잖아요. 정상 범위 안에 있지 않고 60회 미만이다. 맥박이 느려. 그러면 디곡신을 지금 주지 않고 기다려보는 거죠. 의사한테 반드시 노티해야 돼요. 왜냐면 디곡신은 강심제라서 심장을 꽝꽝꽝 뛰게 해주는 건데 환자의 상태가 뭐 그 약을 받아들이기 충분하지 않으면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맥박을 디곡신 주기 전에 반드시 체크한다. 또 마찬가지죠. 몰핀, 펜타닐은 호흡수를 체크해야 되는데 몰핀, 펜타닐은 호흡을 억제하는 그런 마약류죠. 그래서 호흡수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몰핀, 펜타닐을 투약하는 것을
뭐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프라나놀도 맥박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건 부정맥 치료제, 협심증 치료제고, 그래서 프로프라나놀을 투여하면 어떤 심근의 어떤 산소 요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맥박수를 반드시 체크해서 정상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약물 투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마파린하고 헤파린 항응고제죠. 항응고제와 관련된 사정은 마파린은 PT 타임, 프로트럼빈 타임, PT 타임이라고 하고 헤파린은 PTT죠. 그래서 이게 응고 시간, 혈액의 응고 시간을 계산하는 내 혈액의 응고 시간에 따라서 마파린, 헤파린을 투여할지 증량할지에 대한 고려를 이제 하는 거죠. 항고혈압제는 혈압을 잴 때, 인슐린은 혈당,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 뭐를 더 많이 주거나 뭐 혈당에 따라서 인슐린의 투여가 달라지니까 반드시 이런 약물들을 투여하기 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된다. 미리 기억해 놓으시고, 기본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면 약물에 따른 어떤 혈중 농도와 뭐 알러지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뭐 정맥으로 약을 투여했어. 그럼 약물을 투여한 그 즉시 그 혈중 농도에 쭉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즉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경구 뭐 약을 입으로 먹었어요. 그러면 약물을 먹은 순간부터 혈중 농도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한 2시간이 지나면 최고적으로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정맥은 투여한 그 즉시 그 혈중 농도가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 그래서 먹는 약을 먹는 걸로 줘야 되는데, 물약인데 먹는 거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환자에게 굉장히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여하는 경로를 right route 투여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약물을 제대로 또 투여하지 못하거나 약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알러지 반응이 생기겠죠. 두드러기 발진부터 소양부터 비염, 천명음, 그 다음에 혈관 부종까지 이런 중증 증상까지 약물의 어떤 투여로 인해서 환자에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혹시 두드러기나 발진이나 뭐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꼭 얘기해야 되는 거죠. 뭐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불편하거나 식은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라고 반드시 환자분에게 설명을 하고 약을 투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약물 용량을 잘 계산해야 되겠죠. 별표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별표 쳐놓으시고, 나중에 아마 약물 여러분들 그 퀴즈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이번 시간에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1kg은 1000g이죠. 1g은 1000mg이고 1mg은 1000마이크로그램이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기는 환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용량사고로 인해서 환자 살리고 죽이는 그런 문제들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쉬운 것들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거를 약물을 처방이 나면 계산해서 약물을 재야 되고 환자한테 투여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꼼꼼하게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밑에 노란 박스 보시면 약물을 우리가 계산할 때 비례식으로 계산해요. 뒤쪽 설명이 나오겠지만 예시로, 그래서 투여량은 처방된 약물의 용량 나누기 용액속의 약의 용량 곱하기 용액의 양인데, 자, 이 공식을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아동의 그 약을 용량을 잴 때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아동은 일단 몸무게가 작잖아요. 뭐 예를 들어 3kg 나가는 소아, 10kg 나가는 어린이, 보통 60kg 어른하고는 상대적으로 체중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은 연령, 체중, 그 다음에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투약 오류로 인한 위험이 굉장히 크다. 성인의 약 3배에 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더 아동 용량을 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힘들어요. 아동 용량은 정말 미리미리 마이크로그램으로 쪼개서 약물을 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동 용량 계산할 때 가이드라인 첫 번째, 킬로그램당 밀리그램으로 처방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킬로그램당 밀리그램으로 처방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용량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성인에 비해서 용량이 적죠. 그래서 마이크로그램 단위와 작은 주사기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이 1cc 아주 작은 이 주사기로 약물 용량을 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오차가 없이 재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IM 용량은 굉장히 소량이고, 아동의 경우는 1mm, 유아의 경우는 0.5mm를 보통 넘지 않는다. 굉장히 작은, 실제로 여러분들 실습 와서 1mm를 잰다고 하면 굉장히 작은 용량이거든요. 이것을 넘지 않게 줘야 된다. 다음 피하 주사 용량도 0.5mm를 넘지 않게 주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 소수점 세 자리는 반올림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극소량을 줘야 되기 때문에 1ml 주사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약물 투여 전에 24시간 주기로 처방된 양과 권장량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동은 약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고 난 그런 사고, 옛날에 그 지지를 분주해서 했던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처방된 양은 500 엄청 큰데, 그것을 아동들에게 한 사람에게 주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다 쪼개서 주는 거죠. 쪼개서 나눠서 재가지고 이제 주는 과정에서 이제 오염되고, 그래서 이제 아동들이 폐혈증 와서 사망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아동 용량은 어떤 아주 극소수로 처방나고 그거에 맞게 정확하게 줘야 된다. 이건 나눠 써서도 안 되고, 또 많다고 보관해서도 안 되고, 쓴 건 이제 버리고, 이제 그런 어떤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 투약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동의 어떤 용량을 계산할 때 크게 쓰는 두 가지, BSA 제품 면적을 사용한 계산법, 그 다음에 보통 체중을 이용한 계산법,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품 면적은 킬로그램당 3.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거 예시처럼 3.6kg 아동의 제품 면적은 얼마다 라고 하는 표가 딱 있어서 그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식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 제품 면적은 평균 1.7, 그리고 3.6kg 아동의 제품 면적은 0.22라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계산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인 용량은 250이야. 1.7일 때 250은 0.22일 때 얼마냐? 그러면 아동의 용량이 딱 나오겠죠. BSA를 우리가 밑에 있는 이런 복잡한 계산식으로 계산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한 이 공식, 이 답들이 병원에 가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례식만 세워서 계산을 하는 거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비례식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또 예시 1kg당 5mg으로 처방된 약 20kg 아동은 몇 mg을 줘야 되냐. 1kg당 5mg면 20kg일 때는 얼마예요? 나오겠죠? 자,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하는 기록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자, 읽어봅시다. 기록은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투여 후에 즉시 기록해야 한다. 투여하고 나서 하루 뒤에 기록하는 거는 안 되겠죠. 물론 간호사들이 깜빡 잊고 기록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 갔을 경우에 다시 전화해서 다음번 간호사에게 기록을 해달라고 적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약 후에 즉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실제 투약할 때까지 기록하면 안 됨. 이건 무슨 말이죠? 자, 투약하기 전에 이제 기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투약하고 나서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5 write 지켜서 해야 되고, 간호사 서명 필요하다. 다음에 대상자의 반응 필요하겠죠. 알러지 반응, 뭐 두드러기, 뭐 진땀, 뭐 이런 거 하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기록해야 되고, 투약을 거절했어. 그럼 투약을 거절한 상황, 또 사유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고, 다음에 뭐 어떤 투약 거절 이외에 약물에 대한 어떤 다른 반응, 환자의 어떤 다른 반응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닥터에게 알려서 의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간호사가 혼자만 끙끙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다른 의료진들과 닥터와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저주저 하다가 더 큰 사고를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얘기해야 되고 상의하고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약에 어떤 오류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투약에 어떤 실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투약의 오류가 발견하자마자 대상자의 상태를 사정해야 된다. 환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환자 상태를 먼저 사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방한 사람, 그 다음에 수행한 사람, 그 다음에 수간호사 등이 다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책임이 어떻게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병원마다 어떤 이 투약과 관련된 사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벌, 체계에 따른 어떤 통제를 준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약 과오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반드시 투약을 해야 된다. 용량 초과 미달 확인해야 되겠고, 주의사항 확인하고 등등등의 투약의 과오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하고 투약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